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그 대화. 이번 건 진짜 대박이야. 그 할망구 재산이 얼만지 알아? 강남 아파트에다가 건물만 해도 몇십억은 좋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 동안 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장 끄라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겪고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로 기막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다 큰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지요?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엄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 그 평범해 보였던 11월의 한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은 정말이지 사계절 내내 다른 그림을 선물해 줍니다. 봄이면 여의도 너머로 피어나는 벚꽃이 분홍빛 구름처럼 흘러가고, 여름이면 짙푸른 강물 위로 유람선들이 하얀 물살을 그어내죠. 가을이면 단풍이 강변을 따라 타오르듯 붉게 물들고, 겨울이면 소복이 눈 덮인 강변이 수묵화처럼 고요합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적적한 제 마음을 달래주는 오랜 친구와도 같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베란다의 작은 화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로즈마리 잎을 쓰다듬는 것으로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것인데 그 향을 맡을 때면 꼭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지근한 물을 주고 시들어가는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참 소중했습니다. 오전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늘 마르지 않는 걱정의 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 민수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은 제 곁을 떠났지만 그이가 살아생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해 둔 덕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들의 결혼 문제는 말입니다. 민수는 올해 44입니다.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대덕 연구단지에서 국가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를 한다는데 저로서는 정확히 뭘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지만 딱 한 가지, 여자라곤 평생 저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연구실과 집만 오가는 아들을 보면 한편으론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어요. 저녁 되면 어김없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저녁은 먹었니? 혹시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먹었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논문도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라서 며칠만 더 하면 마무리 될 거예요. 그래. 그래도 건강 해쳐가면서 하지는 마. 그래도 일보단 건강이 중요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일찍 들어갈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걱정하는 마음을 알기에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저 아이가 언제쯤 자기만의 가정을 꾸릴까? 제가 살아서 곱게 한복 차려입고 아들 녀석 장가가는 모습 한번 볼 수는 있을까? 매일 밤 반짝이는 한강 다리를 보며 하는 기도는 늘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수에게도 좋은 인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이 벌써 몇 년째였을까요? 그러던 11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로즈마리에 물을 주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발소리였어요. 민수가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젯밤에는 온통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긴장한 듯한 음성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혜야, 이쪽으로 들어와. 그 순간 너무나 반가워서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제 평생 처음으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현관 쪽에서 맑고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혜라고 합니다. 현관에 서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정말이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는 샴푸 광고에서나 볼 법한 윤기가 흘렀고 티 없이 맑은 눈은 사슴 같았어요.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공주님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베이지색 가디건에 단아한 네이비 원피스. 무엇보다 저를 향해 수줍게 웃으며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예의와 기품이 온몸에서 느껴졌거든요. 손에 들린 작은 과일 바구니마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이런 아이라면 정말 우리 민수를 잘 보살펴 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지혜가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어머님. 조곤조곤 말하는 목소리는 또 어찌나 곱던지요. 마치 봄바람에 꽃잎이 살랑거리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이었어요. 민수가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만났을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창밖을 보는 지혜의 모습을 보니 마치 처음 도시에 온 시골 아가씨 같았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정말 순박한 반응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전망이 대단해요. 한강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 마치 그림 같아요. 지혜가 순수하게 감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제가 내온 차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드는 모습, 작은 입술로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림이었어요.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지혜가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차.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에요. 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가져온 감귤차인데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네요. 그때 지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이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학비며 생활비며 모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면서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 아이라니 정말 기특했습니다. 지혜가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죄송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민수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운이에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오히려 그 순간을 보고 있노라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 왔어요. 아, 우리 민수가 드디어 제 짝을 찾았구나. 이런 착하고 예쁜 아이를 정말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제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갈비찜, 제철에 잡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을 밥상이었는데도 맛있다며 연신 감탄하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정말 우아하게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제대로 배운 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특히 이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거랑 맛이 비슷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짠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서 엄마 손맛이 그리웠을 텐데 저라도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정말 딸처럼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혜를 배웅하고 난 후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이제는 걱정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짝이는 다리의 불빛들이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별들 같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 민수에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보내주셨군요. 그 후로 지혜는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일요일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요리도 함께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야 딸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지혜와 함께 있을 때면 집안이 환해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는 지혜의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이고, 얘야, 손님이 어떡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는 지혜의 모습 참 기특했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피곤할 텐데 내색하나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지혜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의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머님, 이 나물 무침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시금치를 살짝 데치고 참기름 넣고 마늘 다져서. 저의 설명을 들으며 진지하게 메모하는 지혜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요리에 관심도 없다던데 지혜는 달랐어요. 정말 현모양처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함께 드라마도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제가 만든 과일을 같이 먹으며 정말 모녀지간 같았어요. 지혜가 제 팔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면 정말 딸을 얻은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지혜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주인공 정말 불쌍해요.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혜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느껴졌어요. 드라마 속 불쌍한 며느리를 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나쁜 시어머니를 보며 분개하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혜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절대 드라마 속 나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저는 지혜를 진짜 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민수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지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미래의 꿈 모든 것을 저와 나누었어요. 제가 애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혜야, 요즘 학교는 어때? 졸업 준비는 잘 되어가고?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되어가고 있어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칭찬하며 말했어요. 우리 지혜 같은 아이면 어느 회사든 모셔가고 싶어 할 텐데 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곤 했어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귀여웠는지 정말 겸손하고 예쁜 아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어떤 날은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그릴 장래 계획들이 너무도 달콤했어요. 지혜야, 나중에 민수랑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정도 낳고 싶어? 지혜가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직 그런 얘기 하기엔... 제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뭘 얘기해도 되지. 엄마는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상상을 하는 재미로 사는 걸. 지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2명 정도?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요. 어머님께서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할 때의 행복감이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손주를 안고 놀아주는 상상, 지혜와 함께 육아를 하며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했어요. 예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지혜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받아주더라고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지혜가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무슨 보답이야. 우리 민수 잘 돌봐주는 게 최고의 보답이지. 그렇게 달콤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 며느리라는 존재가 생겼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정말 사소한 일들이 제 마음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치 완벽해 보이던 그림에서 작은 얼룩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니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달랬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혜는 좋은 아이야라고요. 첫 번째 의문은 지혜의 소지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놓인 그 아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명품 브랜드의 신상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의 질감부터가 남달랐어요. 부드럽고 윤기 있는 그 가죽은 만져보지 않아도 얼마나 비싼 것인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학생이 쓰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물건이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본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게 9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혜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가방이 참 예쁘구나. 어디서 산 거야? 지혜가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이거요? 언니가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굳이 정말이다라고 강조하는 그 말끝이 왜인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싼 시계를 친구가 사줬다더니 이번에는 통 큰 언니라. 그 아이 주변엔 베푸는 사람이 참 많구나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한다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명품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지혜의 전화 통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상시와 달리 지혜의 얼굴이 급히 굳어지더니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어디 아파?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 돈 붙여줄게. 끊어봐. 전화를 끄는 지혜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파서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쥐어주었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얘야, 이거라도 받아. 어머니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런 지혜를 보니 더욱 안쓰러웠어요. 효심이 지극한 아이구나 생각했죠.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수가 해맑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혜가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서울 오신대요. 지혜가 월급 탔다고 백화점에서 옷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는 아파서 병원 갈 돈이 없다던 어머니가 하루 만에 서울로 쇼핑을 온다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그 모습이 연기였단 말인가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르륵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오해일 거야.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민수야, 그 말이 확실하니? 네? 왜요, 어머니?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치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한 점 들이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의문은 지혜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혜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에는 그릇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뤘거든요. 마치 고급 도자기를 다루듯이 조심조심 정성스럽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고 날카로웠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는 게 그 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지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언호님. 그냥 학교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지혜의 표정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에 그 자연스러운 미소와는 뭔가 다른 억지로 만든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지혜가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보통 때는 밝게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날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도둑처럼 살금살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예전처럼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젊은 아이들이야 스트레스도 많고 생활도 불규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새하얀 종이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옥 조각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그 옥 조각은 남편이 생전에 정말 아껴하던 것이었어요. 그리 큰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옥인가요? 색이 정말 고와요. 이런 건 갑오로 물려주시는 거죠? 값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예쁘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가보며 값을 먼저 궁금해하다니요. 물건의 아름다움보다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아이의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척했던 지혜가 왜 갑자기 옥의 값어치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남편이 생전에 사둔 거야. 별거 아니야. 지혜가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제 대답을 듣고 살짝 실망하는 듯한 지혜의 표정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실망하는 걸까요? 갓 나가는 물건이 아니라서 실망한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강 위로 떠다니는 작은 배들이 점점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별들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명 다른 모습일 거예요. 지혜도 그런 것일까요? 멀리서 보면 완벽한 며느리감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혜는 좋은 아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그 의심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제 오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한다며 초대를 받았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하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날따라 제 마음도 좋았어요. 남의 집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 민수도 곧 이런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백 송이의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호텔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향이 코끝을 스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런 자리에서 우리 민수의 결혼식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결혼식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 제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복도 모퉁이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들 중에 묘하게 익숙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건 진짜 대박이야. 그 할망구 재산이 얼만지 알아? 강남 아파트에다가 건물만 해도 몇십억은 좋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거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모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놈은 완전 바보야. 여자라곤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라니까. 구워 삶기도 이런 구워 삶기가 없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아주 나쁜 예감이 밀려왔어요. 그 목소리, 그 어조 분명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지혜의 목소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짙은 스모키 화장에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검은 드레스. 한 손에는 전자담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였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보이지 않도록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알던 그 순수하고 청순한 지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속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 진짜 짜증나. 그 할망구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눈치챈 거 아니겠지?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괜찮다, 미영아. 조금만 더 참아. 결혼식만 끝내면 그 집 재산은 차근차근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 미영이라고. 지혜가 아니라 미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지혜를 아니 미영을 부르는 말투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었어요. 만족한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야, 우리 딸 정말 연기 잘해. 그 순진한 척하는 거 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라니까. 딸이라고 했어요. 그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지혜의 아니, 미영이의 친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던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찌질한 아들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지 알아? 징그러워 죽겠어 정말. 하지만 그래도 돈 생각하면 뭐 참을만 하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민수를 그렇게 부르다니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는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같이 살 거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아우 미쳤어 아빠. 내가 이런 찐따랑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 그냥 좀 데리고 놀다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혼한다고 하고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미소도 효심 깊은 모습도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 듯 했던 그 모든 행동들도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온몸이 떨려서 제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아니 그 아이의 이름도 지혜가 아니었구나. 미영이라고 했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모습도 저를 진심으로 따르던 것도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겁니다. 어떻게 결혼식장에 돌아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신부 신랑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축복의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저는 박수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신부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도 저는 지혜의 그 가짜 웃음만 떠올랐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결혼식도
모든 게 거짓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모든 게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정말 맞는지, 지혜 아니, 미영이라는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제가 잘못 듣거나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나마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 무거웠어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리고 어디서나 풍기는 진중한 분위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목소리로 최은경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은경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은경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예리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에서 전문가다운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느꼈던 작은 의심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한 조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안심시키듯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혹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고 계시죠? 저는 각오를 다지며 말했어요. 네, 각오는 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지혜가 정말 좋은 아이인 것은 아닐까? 그런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사무실을 찾았을 때 최은경 변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진중해 보였고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사모님, 앉으세요. 조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변호사님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그 여성의 본명은 김미영입니다. 나이는 35세고요. 명문대 학생이라는 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학교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이미 한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적도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착하고 순수했던 지혜의 모습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호텔에서 목격하신 그 남녀가 친부모 맞습니다. 사진 속에 그 남자 지저분하고
험악하게 생긴 이 사람이 지혜의 아니 미영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던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이 왜 들었는지, 그 불편했던 느낌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김태호는 상습 사기 전과 12범, 모친 역시 10범입니다. 온 가족이 한통속인 이른바 가족 사기단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가족 사기단이요? 네, 이들의 수법은 항상 같습니다. 딸이 순진한 척하며 중년 독신 남성에게 접근하고 부모는 뒤에서 지원하죠. 결혼 후에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이혼 위자료를 노립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사랑을, 가족의 정을 모든 것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입니다. 서류에는 놀랍게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40대 이상의 독신 남성들이었고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런 짓을 수차례 반복해왔던 겁니다. 각각의 사연을 읽어보니 모두 비슷했어요. 순수하고 착한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남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충격받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 안타깝게도 사모님 아드님이 그들의 다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사모님의 전 재산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남편이 남겨준 유산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희 모자가 그냥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지혜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애정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니. 그 아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함께 요리를 하고 드라마를 보며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변호사가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아드님께 알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지만요?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사기를 당하고도 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니요.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어요. 배신감보다 먼저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상점들, 심지어 하늘까지도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하지만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4세에 찾아온 첫사랑이 이런 끔찍한 사기극이었다니.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제 손이 떨려서 제대로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예전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지혜가 이 집에 와서 감탄했던 것도, 저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도 모든 게 연기였구나. 그 아름다운 창밖 풍경도 이제는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그림처럼 보이기만 할 뿐 어떤 감동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혜랑 반지 보러 갔어요. 정말 예쁜 걸로 골랐는데 어머니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말했어요. 민수야, 잠깐. 엄마가 할 얘기가.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그러는데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수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저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야 하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집에 있으니까 당장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걱정스럽게 민수가 물었어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와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어렵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구나. 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시간이 말이에요. 창밖 풍경도 이제는 차갑고 무관심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 같았어요.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랬는지. 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 순수한 눈빛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아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앉아봐라. 엄마가 내게 해야 할 얘기가 있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식장에서 목격한 일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증거를 보여주자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제 말이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이 사진들을 봐라. 지혜의, 아니, 미영이라는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혜가 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도 가짜야. 진짜 이름은 김미영이고 나이도 35이다. 명문대 학생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아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증거로 찍은 사진들과 범죄 기록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증거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보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절망하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이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민수는 처음 며칠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민수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식음을 전폐하며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어요.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가끔씩 들리는 한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아팠어요. 제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수야, 밥 좀 먹어라. 이러면 몸이 상한다. 방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버려 둬요, 어머니. 혼자 있고 싶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밝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른 그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민수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핏기 없는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그 눈빛에서 저는 무서움까지 느꼈어요. 민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저를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몇 배로 치르게 할 겁니다. 아들의 눈에서 그런 서늘한 분노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44 평생을 순수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서 이런 일을 계기로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최은경 변호사와 복수 계획을 세우는 상담이 시작되었어요. 복수를 원하신다면 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희가 당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은경 변호사와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변호사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그들은 항상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방심하는 때죠. 민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결혼식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들이 꿈꾸는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이 그들의 무덤이 되도록 말이죠. 최은경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묘한 쾌감이 올라왔어요. 그래,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자. 그들이 저희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선 민수 씨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더욱 사랑에 빠진 척 해야 해요. 연기라. 그들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모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해요. 지혜의 허영심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결혼식을 제안하세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벌써부터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지혜가 아니 미영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더 큰 함정에 빠져드는 모습이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오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민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게 될 거예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구나. 그들이 저희에게 준 상처를 몇 배로 돌려줄 때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반지 정말 예쁜 걸로 잘 골랐더구나.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네, 정말 예뻐요. 어머님께서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관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민수 결혼인데 돈이 문제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장 비싼 호텔에서 화려하게 하렴. 지혜의 탐욕스러운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흥분을 감추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탐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비쌀 텐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뭘 그까짓 것쯤이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그거 곧 정리될 거야. 너희 결혼 비용하고 남는 건 결혼 선물로 너희 줄 생각이란다. 너 마음에 드는 좋은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해도 되고 웨딩드레스도 제일 고급스럽고 예쁜 걸로 사야지. 우리 며느리인데 초라하게 할 순 없지. 지혜가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평생 효도할게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말에 지혜의 눈이 번들거리는 게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이제야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겸손하고 사양하던 아이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정말 치밀하고 탐욕스러운 아이였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혜의 모습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이라는 미끼를 문 지혜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돈을 쓰기 시작했죠. 제가 지켜보는 그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평소에 그렇게 겸손하고 조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서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샵에서 지혜가 전화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유한 시댁을 과시하겠다며 연락도 끊겼던 친구들, 사촌들, 심지어 동네 지인들까지 모조리 결혼식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나 결혼해. 신랑은 서울대 출신 박사고 시어머니는 강남의 빌딩 여러 채 가진 부자야.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역겨웠어요. 저희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자랑하고 돈 자랑을 하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에게 하는 전화 통화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나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 하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서. 다음 통화에서는 더욱 거들먹거렸어요. 미선아, 너도 꼭 와야 해. 부담 갖지 말고 와서 축하해줘. 하객들 선물도 모두 명품 브랜드로 준비할 거야. 지혜의 전화 통화를 몰래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저희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떠벌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사랑 따위는 전혀 없고 오직 돈만 보고 있구나. 심지어 웨딩드레스는 수천만 원짜리, 하객들 선물은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준비한다며 대출에 사채까지 끌었었다는 소식을 최은경 변호사를 통해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조사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혜는 이 결혼식을 위해 온갖 곳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정말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탐욕이 저렇게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구나.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잃게 만드는구나. 최은경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계획대로 저 여자는 스스로 판 무덤으로 정확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심하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편으로는 지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민이 들기도 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 아이가 저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전혀 동정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민수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순진한 아들이 이런 연기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점차 민수도 능숙해져 갔습니다. 민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이런 일로 인해 내 순수한 아들이 연기를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카페에서 지혜와 민수가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진 대화를 민수가 전해주었어요.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연기를 하며 답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널 정말 좋아하셨어. 나보다도 더 아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지혜가 갑자기 탐욕스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재산이 정말 많으시죠? 그 아파트만 해도 그렇고 또 다른 아파트들도 있으시다고? 민수가 순진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하셔서.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민수에게서 들은 이 대화는 지혜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계산적인 아이였어요. 사랑을 가장해서 접근했지만 결국 목적은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여자가 저렇게 돈을 쓰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우리는 그저 웃으며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저는 이미 최은경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쳐두었거든요. 지혜가 아무리 돈을 써도 그 빚은 오롯이 그 아이와 가족들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며칠 전 지혜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들, 정말 와야 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시어머니가 하객들 선물도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 지혜의 허영심은 끝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뤘는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더 크게 추락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역겨웠어요. 아직 남의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최은경 변호사와의 최종 점검 시간이 왔어요.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의 복수가 완성되는구나. 그들이 저희에게 준 모든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증거자료, 법적 절차, 그리고 가장 극적인 타이밍까지 정말 완벽한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이 모든 악몽 같던 일들이 마침내 종료되는구나. 한강 위로 떠다니는 야경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겠구나.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잠 안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후회되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오히려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순진하기만 했던 예전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으론 대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안쓰러웠어요. 이 일로 인해 아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니까요. 결혼식 당일 민수와 지혜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식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니 미영이가 요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비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황금빛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고급스러운 향기가 풍겼고 직원들은 모두 완벽한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자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버질로드 양옆으로는 유럽에서 공수해 온 희귀한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카펫 위로 뿌려진 장미꽃잎들, 양초들이 만들어내는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까지 정말이지 동화 속 공주의 결혼식 같았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저로서는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가짜처럼 무대 세트같이 느껴졌어요. 신부 측 하객석은 지혜가 과시를 위해 초대한 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마 평생 이런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본다는 듯 모두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하객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이런 호텔에서 결혼하다니. 정말 대박 났네. 다른 하객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시댁이 엄청 부자인가 봐. 이 정도 결혼식이면 얼마나 들었을까? 반면 신랑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죠. 저희는 의도적으로 하객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복수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이 화려한 무대에 완전히 취해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신부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지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환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드레스가 너무 예쁘죠?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그 아이의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주고 있었고 수백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저런 천사 같은 얼굴로 어떻게 그런 악랄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연기를 하며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지혜야. 우리 민수가 참 복이 많은 아이네. 지혜가 감정에 북받친 듯 연기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려요. 그 순간에도 연기를 하고 있는 지혜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로 타고난 사기꾼이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 마지막까지 그 연기를 계속해봐.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신랑의 입장을 기다렸어요. 민수가 홀로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말이에요. 하객들은 신랑 측에 하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고 플래시가 터져댔습니다. 지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그 행복한 표정이 곧 절망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혜가 버질로드 중간쯤 걸어왔을 때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적이 홀을 감쌌습니다. 웅장했던 결혼 행진곡이 뚝 끊어지고 화려했던 조명들도 모두 꺼졌어요. 홀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의아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뭐야? 왜 불이 꺼졌지? 무슨 일이야? 지혜는 버질로드 한가운데서 멈춰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식장 무대 중앙으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최은경 변호사가 비장하게 등장하여 마이크를 손에 잡았습니다. 단상에서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은경 변호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급속도로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단상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어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최은경 변호사가 선언했어요. 신부 김미영 씨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진짜 이름, 나이, 범죄 기록, 그리고 호텔에서 촬영한 그 영상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호텔 복도에서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지혜가 담배를 피우며 저희를 욕하던 모습, 그리고 그 가족들과 나눈 치밀한 대화들. 영상 속에서 지혜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건 진짜 대박이야. 그 할망구 재산이 얼만지 알아? 강남 아파트에다가 건물만 해도 몇십억은 좋게 될 거라고. 결혼식만 끝내면 그 집 재산은 차근차근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 그 찌질한 아들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지 알아? 징그러워 죽겠어 정말.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같이 살 거야? 아우 미쳤어 아빠. 내가 이런 찐따랑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 그냥 좀 데리고 놀다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혼한다고 하고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야지.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신부라고 감탄하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지혜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 선물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상시 점잖던 사람들도 이 순간만큼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사기꾼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소리들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인 앞에서 민낯이 드러난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찢을 듯 붙잡고 악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꺼! 당장 끄라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그 우아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날 망신시킬 거야? 이게 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마저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것도 연기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속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 어떤 연기도 소용없었거든요. 사기꾼 아빠, 엄마는 상황이 꼬였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들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혜를 부축하며 달래는 척했어요. 김태호가 딸에게 급하게 속삭였어요. 미영아, 진정해. 이럴 때가 아니야. 여기서 어서 달아나야 해. 김태호는 딸을 달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자리를 빠르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오랜 전과자답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요령이 있었던 거죠. 지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객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출구로 향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영리한 사기꾼들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식장 문에 손을 대려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안쪽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육중한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들이 가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순간에 법의 손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유영 씨, 김태호 씨,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어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래! 지혜는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지혜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추해 보였습니다. 김태호가 체념적으로 말했어요. 그만해, 미영아. 이제 끝났다. 김태호의 체념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이 이제야 보복되는구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은경 변호사가 멍하니 서 있는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힘내세요. 저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한없이 무너진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한 여인을 존경과 감탄,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최은경 변호사의 차분하고 따뜻한 모습이 민수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 같았을 테니까요. 경찰이 사라지고 분노한 하객들도 하나둘 떠나간 후 예식장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장식들, 수천만 원짜리 꽃들, 크리스탈 샹들리에 모든 것이 이제는 공허해 보였어요. 마치 무대가 끝난 극장처럼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 엎어진 의자들, 그 모든 것들이 방금 전 벌어진 드라마의 흔적들이었어요. 민수가 지친 듯하지만 안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끝난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였다고.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던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이 복수가 정말로 완벽했다고 말입니다. 지혜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결혼식이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켰던 겁니다.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시간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며칠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 충격적인 결혼식 이후 민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런 큰 배신을 당한 후에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침마다 민수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말이에요. 로즈마리 차, 캐모마일 차,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들을 정성스럽게 우려내어 민수에게 건네주었어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으로나마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제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사람을 믿는 건 바보가 아니라 용기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민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책하고 후회하더니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민수가 정말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편 민수는 최은경 변호사와 자주 만나며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김미영 일가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금액이 상당해서 최소 10년은 교도소에 있게 될 거예요. 민수가 안도하며 답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안심할 수 있겠네요. 최은경 변호사가 세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괜찮으세요? 아직도 많이 힘드시죠? 최은경 변호사는 법적인 상담을 하면서도 늘 민수의 심리적 상태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민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민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최은경 변호사와 함께 있을 때의 민수는 예전에 그 순수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은경 변호사님과 오늘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법적인 문제가 또 있니? 민수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혜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면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내 아들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찾아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로즈마리에 물을 주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진짜 행복을 찾게 해준 거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는 외롭지 않으니까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배신과 사기극이 결국은 저희 가족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복수를 계획하느라 제 마음도 한동안은 메말라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사랑이 찾아왔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저처럼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